오늘은 68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남들은 인생을 서서히 정리할 나이라고들 하는 황혼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가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가슴 벅찬 설렘으로 시작해 지독한 후회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평온한 감사함에 가닿은 이 1년간의 폭풍 같았던 마음의 기록.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영숙이라 부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봄 67의 나이에 재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놀랐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남은 인생 편하게 혼자 즐기며 살지 왜 굳이 남의 집 수발을 들러 들어가느냐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조차 저를 말렸고 자식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견뎌야 했던 그 밤들이 얼마나 차갑고 길었는지를 말입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것이 제 나이 52였습니다. 한창 아이들 대학교 학비며 취업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고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가장으로서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식당 주방일, 파출부, 보험 영업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다 자라 각자의 짝을 찾아 떠났습니다. 큰 집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밥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봐도 누구 하나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달콤했던 자유는 곧 뼈를 시리게 하는 고독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에게 잘 잤어?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하루 종일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며 헛기침이라도 한번 해야 겨우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라 형벌 같았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밤이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거나 숨이 가쁠 때, 내가 이대로 조용히 숨을 거두면 언제쯤 누가 나를 발견할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아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보일러 온도를 높여도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집은 늘 한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실버 등산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억지로 등을 떠밀려 나간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그분은 참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앞에 나서서 농담을 던지지도 않았고 그저 묵묵히 맨 뒤에서 뒤처지는 일행들을 챙기며 걷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을 산을 오르다 제가 젖은 낙엽을 잘못 밟아 발을 헛디뎌 엉덩방가를 찧은 적이 있었습니다. 발목이 삐끗해서 잘 걷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분이 다가와 말없이 제 무거운 배낭을 자기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그리고는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잡아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내가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왈칵 날 뻔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누군가를 부축하고 이끌고 책임져야만 했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고 거친 손이 저를 단단하게 끌어올려 주었을 때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쩍 하고 갈라지며 따뜻한 물이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고 투박한 문자가 왔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라는 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 사소한 안부 인사가 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핸드폰에서 카톡 소리가 날 때마다 67살 먹은 할머니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웬 주책인가 싶어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흰머리를 족집게로 뽑아내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색깔의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렀습니다. 딸아이가 쓰라고 사준 뒤 한 번도 바르지 않았던 립스틱을 칠하며 거울 속 제 입술을 요리조리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주책 맞다고 속으로 제 자신을 흉보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재래시장에 가서 칼국수를 사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며 지나온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부인을 먼저 보내고 10년을 홀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그 상처의 모양이 얼마나 닮았는지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은 여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한 뒤 제 집으로 그분이 짐을 싸서 들어오는 것으로 조촐하게 합가를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이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인기척. 밥상에 된장찌개 하나만 덜렁 올려놓아도 허허 맛있네 하며 밥을 2공기씩 뚝딱 비워내는 사람.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옆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사람의 천. 이 모든 것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내려진 마지막 축복이라고. 이제 내 노년은 눈물 없이 따뜻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 축복이라는 착각은 딱 한 달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설렘이 지독한 후회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르게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은 결코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생활 습관의 차이가 하나둘 뼈를 때리는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습관과 생활 성향이었습니다. 저는 위가 안 좋아 소식을 하고 간을 아주 삼삼하게 해서 먹는 편인데 그 사람은 모든 음식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팍팍 쳐서 맵고 짜게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자극적인 식성이었습니다. 기껏 땀 흘려 신경 써서 밥을 차려 놓으면 한 입 먹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간장이 어딨더라 하고 찬장을 뒤지기 일쑤였습니다. 그 행동이 어찌나 얄밉고 서운한지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게다가 성격은 어찌나 고집스럽고 가부장적인지 바깥일은 남자가 집안일은 여자가 한다는 낡은 사고방식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싱크대에 자기 밥그릇 한번 갖다 놓는 법 없이 입을 닦으며 곧장 소파로 직행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제가 허리가 휘어지게 청소기를 돌리든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든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려댔습니다. 어느 날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겨울 이불 빨래를 베란다에 널고 있는데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무심한 발바닥을 보는 순간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외로움 좀 달래보겠다고 이 나이에 늙은 상전을 하나 더 들였구나. 내 손으로 내 무덤을 팠구나. 밥순이, 청소부 노릇이나 하려고 남의 수발을 자처했구나.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니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미워 보였습니다. 밤마다 코를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시끄러워 귀마개를 꽂아야 했고, 양말을 뒤집어서 아무데나 훌렁훌렁 벗어놓는 버릇을 볼 때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은 집안 물건을 버리는 문제로 평생 해본 적 없는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장난 우산,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연고, 목이 다 늘어나 해진 러닝 셔츠까지 다 끌어안고 사는 지독한 구두소의 성격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집안에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하게 비워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몰래 베란다에 쌓여있던 낡은 등산화와 쓸모없는 상자들을 내다 버렸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집안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귀한 물건들을 마음대로 버려? 당신이 내 살림에 보태준 거 있어?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얼굴을 붉히며 삿대질을 하는 그 고함 소리에 저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 살림, 남의 물건이라고 선을 긋는 그 단어에 남아있던 작은 정마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소리 죽여 펑펑 울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며 든든하게 받쳐주던 그 등산로에서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저 영감을 내쫓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가 도저히 숨이 막혀서 안 되겠다. 당장 내일이라도 짐 싸서 나가라고 해야겠다. 차라리 외로운 게 낫지. 괴롭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2주일 넘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지독한 냉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각자 챙겨 먹고, 잘 때는 서로 차가운 등을 돌리고 끝과 끝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황혼의 재혼은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얼음판 같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오던 지난 1월,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다 집 앞 빙판길에서 크게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와 고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실려갔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퇴원 후에도 2달 가까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기저귀를 찬 채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직장 생활과 육아에 바빠 주말에 잠깐 번갈아 와보는 것도 벅차 보였습니다. 결국 꼼짝 못하는 저를 온종일 돌보는 몫은 제가 그토록 꼴도 보기 싫어했던 그 왼수 같은 남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라면 한 번 안 끓여본 가부장적인 양반이 꼼짝 못하는 내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수발을 들 수나 있을까?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다가 나를 버려두고 나가버리지는 않을까? 아픈 와중에도 속으로 눈치만 살피며 바늘방석에 누운 듯 끙끙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뻣뻣하고 고집불통이던 영감이 제 곁에 딱 붙어서 1분 1초도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아파서 밤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 새우잠을 자다가도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밤새 제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생전 안 해본 주방 일을 하겠다며 인터넷 요리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코끝에 돋보기 안경을 걸친 채 주방에서 하루 종일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 간도 하나도 안 맞고 쌀알은 푹 퍼져버린 정체불명의 소고기죽을 한 그릇 끓여서 방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으로 그 못생긴 죽을 떠서 자기 입으로 호호 불어가며 제 입에 조심스레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봐,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삼켜. 그래야 뼈가 빨리 붙지. 당신 큰일 나는 줄 알고 내가 며칠을 10년 감수했어. 제발 무사히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평생 안 찾던 부처님, 예수님 다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퉁명스러웠지만 숟가락을 쥔 그 투박한 손은 미세하게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바라보는 그 걱정스러운 눈빛, 그 무뚝뚝한 주름 사이로 엿보이는 저를 향한 애타는 진심. 화장실을 가야 할 때면 저를 깃털처럼 번쩍 안아 병이에 조심스레 앉혀주고 제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냄새 나니까 빨리 나가 있어 라고 소리를 쳐도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조심해, 미끄러우니까 움직이지 마, 다 싸면 불러, 내가 도와줄게 하며 저보다 더 끙끙대는 그 사람. 몇 주째 머리를 못 감아 퀴퀴한 냄새가 나는 제 정수리에 조심스레 따뜻한 수건을 올려 정성껏 닦아주던 그 거칠고 따뜻한 손길. 그 긴 2달 동안 남편은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짜증 없이 제 더러운 대소변을 치우고 제 몸을 닦아주고 제 삼시세끼를 차려냈습니다. 잠을 못 자 훌쩍 수척해진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캄캄한 밤 침대에서 참 많이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울었고 고마워서 가슴이 미어지게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옆 방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워 지쳐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침대 위에서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치약 좀 중간부터 짜면 어떻고 텔레비전 좀 늦게까지 보면 어떠냐. 물건 좀 안 버리고 끌어안고 살면 또 어떠냐. 내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아무것도 못하는 고깃덩어리 신세가 되었을 때 화 한 번 안 내고 도망가지도 않고 이렇게 내 밑을 닦아주며 내 곁을 지켜주는 내 유일한 내 편인데 그 사람을 향해 불같이 타오르던 미움과 원망, 제 혼을 뼈저리게 후회했던 그 마음들이 그 고요한 밤 남편의 옅은 코골이 소리 속에서 눈 녹듯이 사르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가슴 뛰는 설렘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의 화려한 전유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재혼해서 행복해지려면 매일 웃음꽃만 피고 완벽하게 잘 맞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황혼의 인연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한순간 확 타오르고 재만 남는 장작불이 아니라 겉으로는 투박해도 은은하게 밤새도록 온몸을 데워주는 뜨끈한 구들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재혼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제 다리는 다행히 잘 아물어 다시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사건 이후로 우리 부부의 일상이 동화처럼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티격태격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해주는 반찬이 짠에 싱겁네 투덜대고 저는 남편이 허물벗듯 아무데나 벗어놓고 다니는 양말과 옷가지들을 치우며 속사포처럼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여전히 텔레비전 채널을 두고 리모컨 쟁탈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처럼 속으로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하며 후회하고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밥투정을 하는 남편의 밥그릇 위에
묵묵히 깨식 반찬을 얹어주며 투덜대지 말고 그냥 쳐드셔 하고 가볍게 핀잔을 주고 같이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편도 헛기침을 하며 멋쩍게 밥을 크게 떠먹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압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 투박한 헛기침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 생명의 소리인지,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내 옆에서 느껴지는 거칠고 묵직한 코골이, 숨소리가 얼마나 큰 위안과 평화인지, 혼자 밥을 먹다 사례가 들렸을 때 등을 두드려줄 사람이 내 곁에 숨 쉬고 있다는 이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거대한 기적인지를 말입니다. 황혼 재혼 1년. 처음에는 늦게 찾아온 설렘에 눈이 멀어 붕 떠 있었고, 중간에는 좁혀지지 않는 삶의 차이 때문에 피눈물 나게 후회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앙금처럼 남은 감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저 이 사람이 내 곁에 살아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모난 60년 세월을 깎아내며 맞추는 과정은 참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우리는 제법 아귀가 잘 맞는 든든한 톱니바퀴가 되어 서로를 지탱하며 남은 생을 향해 함께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 늙은 영감이 제일 좋아하는 고춧가루 팍팍 풀고 소금 쳐서 얼큰하게 끓인 명태찌개를 올려줘야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맞춰가는 과정이 너무 숨이 막히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황혼에 만난 인연은 각자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그 삶의 껍질이 너무나도 단단해서 서로 맞물려 깨기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껍질을 부수고 나와 기꺼이 서로의 맨살을 부비며 천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젊은 날의 찬란한 사랑보다도 훨씬 더 끈끈하고 깊고 묵직한 전우애가 생겨납니다. 영숙 씨, 오늘 저녁 보글보글 끓이시는 그 매콤한 명태찌개에는 짠 소금 대신 남편분을 향한 깊은 고마움과 애정을 한 움큼 가득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품고 계신 소중한 사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